안녕하세요. 출근길의 3분 노동법 전경국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건설 현장 형틀목공의 근골격계 산재 승인 사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골격계 산재 신청과 관련해서는 제가 지난 유튜브 영상 시리즈 1, 2, 3번까지 제가 영상 자료를 올린 그 내용을 보시면 자세하게 설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유튜브 영상을 올렸던 근골격계와 관련된 가장 많은 질문 5가지와 관련된 해설 내용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은 실제 근골격계와 관련해서 제가 승인 받았던 그 사례를 가지고 한번 설명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건 개요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나이는 60대 남성이고 직종은 형틀 목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경우 거의 20년 넘게 건설 현장에서 형틀 목공 작업을 수행하면서 생활을 해오셨고, 이분의 경우 전남 완도에서 한 24년 전에 상경하셔서 거의 평생을 형틀 목공 작업을 하면서 가족들을 부양하면서 형틀 목공 작업을 그렇게 수행해 오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이분의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분의 그동안 살아왔던 그 과정들을 제가 설명드리면서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그동안 겪어야 될, 그리고 짊어져야 될 어떤 삶의 무게를 충분히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사건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그 첫 번째 쟁점은 아무래도 근골격계 사건의 경우에 근무 경력에 대한 입증이 가장 중요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분의 근무 경력은 이분의 경우 20년이 넘는 형틀 목공의 근무 경력을 말씀하고 계시지만 그 부분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 자료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입증할 수 있는 행정적인 서류는 모두 다 발급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 발급받았던 그 서류를 간단히 살펴보면 고용보험 일용 근로내역자료, 그리고 건설공제조합의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 그리고 퇴직공제금 적립내역서, 그리고 건강보험 자격특실 확인원, 그리고 국세청 소득금액 증명원 등 이분의 20년 넘는 그 건설 현장의 근로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다 발급을 받아서 모든 행정적인 서류를 바탕으로 이분이 과거 20년 넘게 건설 현장에서 일용 근로자로 재직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입증하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형틀 목공 작업의 신체 부담의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분석하는 것이 이 사건의 또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법인에 확보되어져 있는 각종 직종별 신체 부담의 정도를 분석하는 그 나름대로의 자료를 바탕으로 형틀 목공이 신체 부담 작업 자세가 어떤 부분에 어느 정도의 부담이 있고, 그리고 특히 무릎 부분에는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 사진 자료, 그리고 작업 자세와 관련된 분석 자료 등을 바탕으로 신체 부담의 정도를 주장했습니다. 그 외에 기타 쟁점 사항들에 대해서는 이 사건의 경우에 재해자분이 과거 무릎 부위를 치료한 이력이 현재 시점 이전으로 봐서 한 5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무릎 치료를 했던 그 병력이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치료받았던 그 병력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진료기록부를 충분히 확보해서 진료기록부상에 나와 있는 그 진단명이 기저질환이 아니라 이 작업과 관련되어져 있는 무릎 부위의 병명에 해당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료기록부를 분석했고, 그 정리된 내용들을 근로복지공단에서도 충분히 우리가 주장하는 그 내용을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진료기록부를 정리해서 근골격계 산재 승인 결정이 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주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정리된 내용이 근로복지공단에 접수가 되면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근로복지공단 지사 재해조사 담당자가 저희들이 제출한 그 서류를 하나씩 검증하는 조사 작업이 진행이 됩니다. 특히 근골격계 신청 사건의 경우에는 재해조사 담당자가 정리한 그 내용을 그 상병 부위에 대한 추가적인 의학적인 조사, 그리고 그 상병 부위와 그 작업 간의 관련성에 대한 조사 등을 추가로 조사하는 그런 특진 의료기관 조사 과정을 밟게 됩니다. 그리고 특진 의료기관에서 정리된 그 내용이 다시 근로복지공단 재해조사팀으로 넘어오면 근로복지공단 재해조사팀에서는 해당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최종 판정하는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에 상정을 시키고, 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의 심사위원이 최종 심의 의결해서 산재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분의 경우에 과연 보상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휴업급여에 해당되는 부분을 보상받게 됩니다. 이 휴업급여는 이분의 경우에는 최초 진단된 그 시점을 기준으로 이후에 소급된 휴업급여가 나온 것만 해도 거의 한 2천만 원 정도 상당의 금액이 지급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무릎 부위에 인공관절을 삽입하면서 치료받았던 그 기간에 해당되는 휴업급여까지 포함하면 적지 않은 금액이 또 추가로 휴업급여로 지급이 됐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병원비의 경우에도 이분이 최초 상병명이 진단된 그 이후 산재로 승인받기 이전까지 이분이 그동안 납입했던 병원비에 대해서도 소급해서 상당한 금액이 이분에게 지급이 되었고, 물론 무릎 인공관절을 삽입하는 그 수술 비용도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이 되는 혜택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더 큰 보상 금액은 이분의 경우에는 인공관절 삽입에 따른 장애보상금으로 받았던 금액은 거의 6천만 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장애보상금으로 지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골격계 산재 신청에 대한 부분을 최초 상담할 때는 산재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상당히 좀 의구심을 많이 가졌던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이런 장애보상금에 해당되는 6천만 원 상당 금액까지 최종 받은 후에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는 상당히 고마웠다라고 하시면서 즐거워하시는 모습을 보고는 상당히 제 나름대로 보람이 있었던 사건이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골격계 산재 신청과 관련해서 제가 앞서 설명한 시리즈 1, 2, 3에 해당되는 부분을 한번 보시고 최대한 근골격계 산재 신청을 해서 산재 보상금을 받아내는 그 방법을 찾아내는 것 또한 여러분의 권리에 해당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오늘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